그럼 내가 너무 많이 부족한가 무능한가에 대한 고민. 아직은 내가 좀 덜 성숙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이제 맨날 꾸지람 하시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내공이 그 정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내공이 안 되면 그렇게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너가 그 정도의 아직 내공이 쌓이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 아이들 야자 많이 남기지 않고 뭐 보충 많이 안 시키는 그런 무능한 교사라고 이제 보실 때 네, 그런 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기독교사로 살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노력은 하는데 정말 내가 기독교사로서 잘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사로서 잘 살아야겠다. 아이들도 사랑하고 학교 안에서도 뭔가 지혜롭게 잘 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항상 돌아보면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것 같고 내가 잘 하지 못한 것만 더 많이 눈에 띄고 생각이 나는 것 같아서 잘 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현재 가장 큰 고민은 수업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학급 관리, 학급 생활지도. 네. 생활지도를 하는데 지금 이제 고3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입시지도랑 공부하는 것도 챙겨야 되고 그러면서도 좀 학급 안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했으면 좋겠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니까 내 안에서도 그러니까 어느 게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안에서도 사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다 보니까 둘 다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들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첫 해에 이제 저희 반에 이렇게 되게 많이 분노하고 대드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대들었을 때 저도 같이 이렇게 화가 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화를 되게 내 스스로 내고도 내가 교사로서 있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이 진짜 괴물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처음으로 가장 많이 자괴감이 들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 고민은 많았는데 정말 힘들어서 그 고민이 해결되기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밤낮 고민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힘든 일이 있었으면 좀 불평하다가 투정하다가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나중에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좀 뒤늦은 깨달음 얻고 이런 식으로 좀 6년 차 이후에도 좀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선배 기독교사처럼 통찰력 있고 용기 있는 삶을 좀 살아내는 게 저의 고민, 과제 이런 것들인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꿈섬 2.0도 이걸 하면 좀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고요. 학교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결심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역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그전에 없었던 통찰이나 용기들이 좀 좀 길러지는 시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수업을 좀 잘하고 싶습니다. 네. 수업이 좀 바로 서고 수업에서 탁월함으로 아이들한테 다가가면 다른 부분이 좀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수업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석연 영상 나왔어?
안녕하세요. 네, 저는 13년째 교사로 살고 있는 아직 41살 밖에 안 된 굉장히 어리고 앳된 교사입니다. 지금 이거 인정하는 분위기죠. 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주는 월급 잘 받고 있고요. 그 월급으로 가정 이루고 새 아이 키우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이렇게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뭐 좋은 아이들도 만나고요. 또 정말 많은 일들을 합니다. 정말 안 해본 일을 다 합니다. 가르치는 일을 기본으로 하고요. 청소, 또 소풍, 기획 짜는 것도 다 하죠 우리. 심지어 저는 무대 연출, 행사 MC, 게임 진행, 상담, 안 해보는 것 다 하고 있습니다. 가끔 노가다도 하고요. 수학여행 가서 여장하고 춤도 춰봤습니다. 애들 좋아 죽었고요. 이러면서 이제 느끼는 게 있는 거죠. 선생은 학교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만큼 꼭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사들뿐만 아니라 학교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학교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근데 교사가 학교에서 행복하지 않으면서 내 인생 참 행복하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건 그거는 정말 새빨간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새빨간 거짓말이 진짜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에게는 기독교사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독교사라 불러주셨어요. 놀랍죠? 여기에서 증명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사를 부르실 때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확실하죠? 굳이 제 얼굴 보실 필요 없어요.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죠. 한번 보세요. 한번. 예. 그러세요. 확실하죠? 하나님은 외모로 기독교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네. 어쨌든 저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교사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 심장 딱 재보면 써 있어요. 딱 예수 그리스도 딱 써 있다니까. 재볼 수도 없고 어떻게 재보든가 이렇게. 그래요. 학교는 저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 바로 그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옛날에는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고 또 저를 기독교사로 부르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저만을 위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쭉 해보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감사하게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죠? 그래서 누구를 부르시죠? 네,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해서 부르신 건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부르신 건가요? 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부르시죠? 네,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는 그게 속상했던 것 같아요. 왜 나를 사랑해서 불렀으면 날 사랑해야지, 왜 쟤네들을 사랑하냐,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 저런 것들을. 그래서 삐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선생님들을 이곳에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아니에요, 저를 사랑해서. 저 쫄지 말라고, 박수 쳐주라고.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저를 이곳에 세우셨을까요? 저를 사랑해서요? 네,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사를 부르실 때 이 교육이라는 이 땅 위에서 학교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눈물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눈물, 그 고통 소리, 그걸 들으시고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믿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눈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믿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앉아 계시는 1800명의 우리 기독교사 선생님들 아니겠습니까? 첫날 제가 저쪽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저쪽에 보이면 뒤에서 보면 이렇게 쫙 보이거든요. 또 찬양 인도자가 일어서라고 그래가지고 딱 일어서서 이렇게 봤는데 일어섰는데 막 이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 보고 참 감동이었어요. 제가 이번 학기 좀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듦을 공감해주고 있는 이 1800명의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굉장히 감사했고 또 눈물이 났었습니다. 막 당 떨어지고 힘들 때, 그쵸? 우리 뭘 찾죠? 옛날에는 바카스를 찾았는데 요즘엔 비타500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선생님은 우리 교육에 비타민, 이런 말이 생긴 겁니다. 오늘 저는 한 인생을 13년간 기독교사로 불러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휘둘린 그 한 사람의 이야기, 저의 이야기로 좀 주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학 졸업하고요, 임용고사 2번 만에 붙어서 천재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학교는 신규 교사들한테 정말 아주 냉혹했습니다. 처음 맡은 인문계 고등학교 남자 2학년. 제가 중학교에 오기 전까지는 걔네들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정말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마리 순한 양. 교실은 사자떼가 우울거리는 밀림. 교육부는 그 밀림 속에 나를 밀어넣고 살아남아라. 정말 막막했습니다. 뭐 그때 좋은 교사 회원은 아니었는데 정말 좋은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이 말에 꽂혀 있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가자마자 기독 동아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가가지고 함께 예배드렸고요. 신규 주제 제가 기도 모임 모았습니다. 제가 기도 모임 하고 싶은데 함께 신앙 있는 분 모입시다 해가지고 신규가 그러니까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와고 막 그랬어요. 아이들한테는 최대한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니? 막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막 하면서. 근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수업 시간에 도망가는 애,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애, 학교 오기를 거부하는 애, 문제가 빵빵 터지는 겁니다. 달래고 혼내고 때리고 하면서 뒤치다거리 다 했습니다. 제가 안 때렸을 것 같은가요? 때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회초리를 아끼지 않으신다 믿었거든요. 그래서 회초리, 문제는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였던 게 문제였어요. 근데 학교 오기 싫어하는 애 막 집에 매일 아침 찾아가가지고 설득해서 다시 학교를 데려오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3반 담임이었고 이제 1반 담임은 학년부장이면서 동시에 이제 담임을 하는 아주 이렇게 경력 많고 아주 노쇠한 그림 그려지시죠? 그런 분. 그리고 2반 담임도 그분과 같은 연배의 그런 분에서 인문계 남자 딱 3반. 그 두 분이 교무실 갈 때마다 제 교실을 딱 지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딱 눈 마주치면 이렇게 씩 웃고 지나가는 겁니다.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레인 스마일, 비웃음. 도움은 안 주고 그냥 비웃기만 하는 거예요. 이따금 불러가지고 학급 관리 잘하라고, 학급이 그게 뭐냐고 그런 말만 하고요.
저는 철저히 고립됐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신규 교사들은 그렇게 한 마리 양처럼 교실에 내던져지고 그렇게 고립되어집니다. 그 똑똑했던 사대생들과 그 똑똑했던 교대생들 다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저는 교사 임용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한 신입사원을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한 조직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차 됐을 때 신규교사 연수가 생겼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신규교사 연수를 안 받았습니다. 근데 신규 선생님들이 그 연수 가는 거 참 싫어하더라고요. 연수 갔다 와서 인상만 쓰고 돌아옵니다. 대체 교육부는 걔네들한테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제가 담임하면서 만났던 애들의 문제는 사실 저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깨진 가정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와만 살아가는 애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애들, 자기 문제조차 파악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헤매는 애들, 엄한 부모님의 그 통제 아래에서 살면서 감정도 주체성도 상실해버린 그런 아이들, 그런 애들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학기 말 학급 무너지고 문제 생기고 그러면 그 모든 걸 다 너의 문제, 담임 능력의 문제, 학급 관리 잘못한 문제,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인터뷰에서 보셨죠? 저는 그런 상황들을 좀 반복되니까 제 교실의 문제를 다른 사람과 얘기하기가 이제는 두려워지더라고요. 말하기 싫어지더라고요. 누가 우리 반 얘기하면 괜히 화나고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더라고요. 도움도 안 줄 거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홀로 교실에 갇혀가는 거죠. 이 갇힌 교실에서 나오지 않으려는 교사, 홀로 고립된 교사,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보충서 희망자 조사하는데 애들이 막 저항하는 거예요. 많이 공감하시죠? 자기가 듣기 싫은 이 과목을 내가 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게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왜 듣기 싫은데 왜 들으라고 자꾸 강요해? 그래가지고 눈치 없게 학년 담임협의회 시간에 정말 공손하게 막 눈치 보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의견 꺼냈어요. 막 무슨 투사처럼 아니 애들 왜 싫어하는데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기요 제가 역사 교사인데요, 애들 사회 역사 듣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이 정도는 그냥 선택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슬쩍 얘기해봤어요. 근데 그때 학년부장 선생님하고 그 옆에 그 2반 담임 선생님하고 그냥 희지부지하면서 하면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우연히 그날 저녁에 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제 앞에 그 두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김 선생 월급 몇 번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의 의미를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 받았는데요,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얘기했어요. 좀 오버했으면 3번 이렇게 얘기할 뻔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뻔했어요, 진짜로. 근데 회식 끝나고 집에 가는데 그때서야 그 질문의 의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진짜 어리버리하죠. 경력도 안 되는 게 조용히 있어라 이 말인 거죠. 네가 뭘 한다고 까부냐, 선배들 안 보이냐,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학교는 까불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교장의 말 한마디면 그 어떤 것도 되지 않았고요.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것도 다 되는 곳이 학교였습니다. 그 연공서열의 그 수직적인 관료제, 그것이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학교입니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의 학교도요, 교장 선생님 한 명 딱 바뀌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죠. 한두 달 일도 아닙니다. 제가 두 번째 근무했던 학교는요, 한 60여 분 근무하는 학교였는데 선생님이
평균 경력이 한 20년 정도 됐던 학교였던 것 같아요. 아까 인터뷰에 제 그 학교에 신규로 발령받은 선생님 한 분이 나왔었거든요. 거기는 근무 가산점이 있었던 데였어요. 공단 지역이라 가지고 다들 기피 학교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들 승진 준비하려고 모인 분들이 그거에 있는 거죠. 그것은 아예 정말 교장 왕국이었습니다. 교장 별말 하지 않아도요 모든 불만의 소리들은 다 자동으로 잠재워집니다. 그 중간에서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부장님들이 알아서 무마합니다. 때로는 위협하면서 때로는 왜 그래 그러면서 알아서 딱 무마를 해줘요. 그 당시에 그 교무부장님은 교장 선생님의 운전기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어디 출장 간다 그러면 교무부장님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급하게 다음 시간 수업인데 그분이 수업 바꿔달래요. 제가 수업계였거든요. 수업 교환도 아니고 그냥 보강하라, 보강 좀 넣어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급하게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부탁을 해요. 근데 여기저기 아무도 안 들어주면 누가 때울까요? 제가 때웠습니다. 애들한테 가가지고 얘들아 자습하자 이러는 거. 그 피해들을 애들이 다 받고 있는 거죠. 막 욕했습니다. 속으로. 그 제가 첫 번째 근무했던 학교, 두 번째 근무했던 모두 다 제가 얼마나 수업을 잘하느냐 여기엔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애들 안 재우기만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안 재우면 아우 김 선생 수업 잘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좀 자는 애 있으면 애들이 많이 자더라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수업 잘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했던 학교였을까요? 일 처리 잘하고 공문 작성 잘하고 이게 더 중요했던 학교였습니다. 지금 저는 민주주의가 되게 훌륭하고 중요한데 왜 학교에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단순히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조직에서 교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교사의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잘 관찰해 보자 이겁니다. 저는 교사로 살아가면서 정말 수업 이거 가지고 지적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수업 잘해서냐고요? 결코 아닙니다. 제 수업은요 신규 때 학습지 다운 받아가지고 살짝 바꿔가지고 그거 가지고 수업했던 거 그리고 가끔 EBS 강사 보면서 흉내내고 막 개그 콘서트 보면서 막 개그 연습하고 그랬던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규 때 이후로 몇 년간 제 수업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딱 폴더 그 선배님들 보니까 이렇게 먼지 쌓인 폴더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폴더 가지고 들어가요. 막 일하다가 공문 딱 보고 끝내고 딱 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업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맨날 지적받은 게 있습니다. 뭘 때문에 지적받았을까요? 너 공문에 왜 이거 점 안 찍었냐? 이거 점 찍고 한 칸 띄고 끝 써야지 붙였으면 어떡하냐? 가정통신문에 이 글 이거 글자 이거 이상하게 이거 말이 이거 안 된다 이거 고쳐라. 빨간색으로 막 해가지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지적받았습니다. 일 미리미리 계획 못하고 빨리빨리 처리 못하고 제가 되게 느리거든요. 막 밀어서 막 하고 막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것 때문에 지적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교사로 살아갈 확률이 높을까요? 수업 잘하는 교사일까요? 아니면 학교 행정 업무 잘하는 교사일까요? 네, 학교는 끊임없이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수업 잘해, 그 수업 중요하지 않다. 학교 행정일 잘해야 된다. 업무 잘하는, 일 처리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제가 만약에 기숙사 모임, 또 우리 좋은 교사 운동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행정 업무 잘하는 사람 됐을 것 같아요. 저 나름 스마트하거든요, 제가. 교장의 일방적인 학교 운영이 일어나는 곳에서 살아가는 교사들 모습 보면 몇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투쟁형 교사들이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교장의 독선에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근데 잘못 싸우다 보면 막 싸우다 보면 자기가 왜 싸우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답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거. 안 됩니다. 왜 교장 선생님 마음대로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장 선생님이 고민하셔야죠. 그러다가 교장이 학교 옮기면 또 자기가 다른 학교 뜨면 왜 싸웠는지 그냥 기억 못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죠.
투쟁형 교사입니다. 둘째, 눈치형 교사입니다. 이 부류의 교사들 잘 아시죠? 교장 시키는 것만 합니다. 대충 욕 안 먹을 만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의 교육부와 교육청이 정말 학교의 교사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프로젝트 다 보다 보면 대체 이 선생님들이 살아는 있나, 살 수는 있는 건가 할 정도로 엄청난 프로젝트들이 다 떨어집니다. 근데 잘 안 죽거든요. 왜 안 죽냐? 교사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딱 해가지고 가라로 딱 하고 작년에 했던 거 꺼내가지고 고쳐가지고 또 보내고 하죠. 저는 교사의 놀라운 지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분들이 아이들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까요? 조금은 하시겠죠. 그런데 좀 시간 지나다 보면 이렇게 그냥 고민 없이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이나 학급 운영, 생활지도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학급 운영 안 되고 생활지도 안 되고 수업 안 되는 거 이거는 교장 교감 선생님 문제다. 나는 그분들 시키는 대로 하고 있을 뿐이다. 이건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런 어떤 마음들이 생기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책임으로 돌리고요. 뭐 학년 말 학기 말 되면 우리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그분들 뒷담화를 시작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분들 눈치 보는 교사들, 이 관료주의의 또 다른 협력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복종형 교사 있죠. 어떤 부류의 교사였을까요? 절대 권력의 적극적 지지자, 절대 권력을 꿈꾸는 사람들.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이런 교사들이죠. 여러분 어떤 교사였을까요? 눈치형 교사였죠. 눈치 보고 막. 아직 우리 좋은 교사 스타일의 유형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이 세 부류의 그 누구도 학급 운영이나 수업이나 생활지도나 여기에서 자기의 전문성, 교육의 그 본질적인 분야에서 자기 전문성을 쌓아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과거에 해왔던 대로, 옆 학교 하는 대로, 옆 선생님 하는 대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자료 그대로 그렇게 수업하고 생활지도하고 학급 운영하고 그러면서 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교육과정이 뭔지, 이 아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왜 가르쳐야 되는지, 교사로 산다는 게 뭔지 전혀 고민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교사들 아닙니까? 그렇게 고민 없는 교사들이 어떻게 자기 전문성을 쌓을 수 있겠냐고요. 어디 가서 연수 많이 듣는다고 전문성이 쌓입니까? 제가 협동학습 연수 들었습니다. 기본과정 열심히 들었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했습니다. 막 팀빌딩 하면서 막 풍선 띄우고 막 했습니다. 처음에 애들 막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애들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진도 언제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아마 제가 협동학습 전문가였다면, 그리고 협동학습 연구에 제가 나가서 계속 공부했더라면 아마 굉장히 좀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애들한테 답변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딱 기본과정 그거 들었거든요. 애들 말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진도 나가야지. 그리고 알았어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다시 또 열심히 강의 준비해서 강의했습니다. 자기 고민 없이 그저 연수 많이 듣는다고 해서 자기 전문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이 교사들은 앞으로 30년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대체 그 똑똑했던 사대생, 그 똑똑했던 교대생들 다 어디 가고 이제 바보처럼 누가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그런 교사. 그래서 스스로 이제는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이렇게 생각하는 교사들만 가득하단 말입니까? 자기 조직의 구성원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그 조직에 어떤 희망이 있고 어떤 생명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선생님들과 나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사 공동체를 만나면서 저는 실천운동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지역 모임 나가다가 겨울 수련회에 초대받았고, 그리고 수련회에 참석했고요. 그곳에서 나를 학교로 부르신 하나님 뜻이 뭔지, 기독교사는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나의 실패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그 동역자들, 그걸 경험하기 전에는 정말 그 내 마음을 공감해주는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랐죠. 그러면서 이제 가정 방문하자, 1대1 결혼하자, 이제 이런 외침을 들었습니다. 왠지 해야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딱 하려고 했는데 고3 담임인 거예요. 10시까지 자율학습하고 언제 하냐, 못했습니다. 1대1 결혼, 왠지 결혼하자고 말하면 애들 상처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수업평가 받기 위해서 애들한테 평가지 내밀었는데 뭐 재밌어요, 뭐 지루해요, 이렇게 반응 보면서 이제 수업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니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몇 년 보내고 계속 모임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가정 방문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3 담임 하면서도요, 모의고사 보는 날 가정 방문 가고요, 뭐 토요일 날, 주일 날 막 오후에 시간 만들어서 가정 방문 가고요. 거기 가서 입시 상담 다 하고요. 부모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고요. 1대1 결혼도 아예 상처받지 않게 내가 조용히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하고, 아예 어려운 것 같으면 1대1 결혼기금 신청해서 아이에게 책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학교 안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애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가정방문하고 1대1 결혼 이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가정방문 1대1 결혼 이것은 우리가 그 아이들을 깊이 사랑하고 깊이 섬기겠다라고 하는 우리 교사와 아이들의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출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여전히 공부에 힘들어했고요. 학교는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딱딱한 규정들 때문에 아이들 개성 다 누르느라 힘들어했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율학습, 보충학습, 그 속에서 아이들은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선택 과목, 교육과정 편성할 때도 교사들의 TO가 중요하지 뭐 아이들의 선택이 중요한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애들 나 듣기 싫은데요? 들어. 애들 착하죠. 네, 그러고 가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 내내 자는 거죠. 그 학교가 아이들한테 희망과 배움의 공간이 돼야 되는데 아이들에게는 실패와 억압의 공간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말, 야 대학 가야지, 야 취업해야지, 이런 말 속에서 끊임없이 이 땅의 학교, 이 땅의 교육 체제는 지금도 애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 말 속에서 제가 아무리 가정 방문하고 결연하고 기독 동아리로 모여서 아이들과 말씀 나누고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끊임없이 아이들을 실패자로 만들어가는 체제, 끊임없이 아이들을 억압하는 그 체제, 그건 그대로 살아 있었고, 이 아래에서는 아이들은 결코 온전히 배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학교는 무엇하는 곳인가? 학교는 왜 아이들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 되기 어려운가?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덕양중학교라고 하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찌어찌해서 2009년도에 들어갔는데, 이 덕양중학교는 2007년도에 좋은교사운동에서 주장해왔던, 그래서 통과됐던 교장공모제 실험학교였습니다. 우리가 주장해서 교장공모제를 만들어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회원들 중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기획된 학교였습니다.
40년 된 공립학교였고요. 거기에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우리 회원 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는 2009년도, 2008년도에 교장 선생님이 들어갔고 저는 2009년도에 들어갔는데 2006년 호소대에서 있었던 기독교사 대회에서 제가 기도했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이 땅의 교육을 살리는 일 하나님 저 사용해 주십시오.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고 기도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좋은 교사 운동에서 저한테 이 어리버리한 김영식한테 네가 덕양중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왠지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네가 가라 한직 이런 느낌인 거예요. 2008년도 11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유식 교사 모임 안에 임태규 선생님이라는 분이 퍼뜨렸던 말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공동체의 부르심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필이면 그때 그게 말이 유행해가지고 딱 공동체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그 자리가 이렇게 축복의 자리인 줄 사실 몰랐어요. 근데 처음 받은 축복은 막 일의 축복, 고생의 축복, 막 축복이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제가 한 교사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이렇게 성장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많은 분들 앞에 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의 저를 만든 게 바로 덕양중학교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씀 아시죠? 혹시 이 말씀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얼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모임에서 제가 그런 대표입니다. 이 얼굴이 이렇게 쓰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경계하지 않습니다, 저를.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아무도 경계하지 않는 얼굴, 부담 없는 얼굴. 덕양중의 변화는 새로운 교장 선생님 모시면서 좀 모색할 수 있었는데 그때 덕양중학교에 제시했던 공모, 그 학교 비전의 핵심은 참여와 소통을 통한 학교 경영이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도 출발해서 모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의 주체로 서게 하는 것이 학교를 바꾼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만들어진 꿈이었습니다. 왜 교사들이 학교에서 자기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저는 덕양중에서 지금까지 6년 시간 동안 있으면서 분명히 봤습니다. 한 사람이 결정하지 않고 교사들의 회의와 결정들을 존중하고 모든 문제의 해법을 교사들의 논의 속에서 찾으려 했을 때 교사들이 미치도록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똑똑히 봤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면요, 교장 선생님이 답을 안 주십니다. 지금 그 교장 선생님 여기 와 계십니다. 그냥 막 기다리세요. 어떨 때는 좀 답을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미치죠. 애들이 막 사고를 너무 많이 쳐요. 그럼 사고를 정말 치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막 사고를 칩니다. 막 목을 잡고요, 막 기절할 때까지 막 목을 잡고 있어요. 기절놀이 하는 거죠. 정말 기절을 해요. 그러면 좀 놀라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놀래요. 그리고 발로 막 뻥뻥 찹니다. 그런 일을 애들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좀 누가 좀 잘 아는 분이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 겁니다. 근데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교사들의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 왜 그럴까? 애들이 좀 어렵게 자라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해서 계속 애들이 다른 남을 공격하는 게 아닌가? 좀 우리 아이들이 좀 문화적으로 경험을 잘 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나면서 우리 애들한테 책을 좀 많이 읽히자. 그리고 애들한테 좀 많은 체험들을 시키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교육과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또 문제가 보여요. 어떤 애는 막 건성으로 막 체험합니다. 미술관 들어보내놨더니 5분 만에 다 봤대요. 다 봤어? 어땠어? 좋았대요. 대체 뭘 봤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대체 이 경험들이 얘네들한테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얘네들한테 좀 이 경험들이 의미 있게 될 수 있는가? 또 고민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러다가 이거 좀 수업에서 먼저 좀 다뤄보고 좀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어떠냐, 이런 또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죠. 좋다. 그래서 다음 체험학습 갈 때는 미리 수업을 그 관련된 교과에서 수업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고 괜찮다. 뭐 여전히 뭐 건성으로 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 이전보다는 좀 더 의미 있게 체험에 참여하는 애들이 보이는 거죠. 괜찮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다가 딱 이쁜 말로 붙이는 거죠. 교과 체험 융합 교육과정 딱 붙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해봅니다. 뭐 이런 것들 준비하고 시행하고 다시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교육과정이구나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 교사들의 성장이 보이는 거죠. 그 성장을 경험한 교사들이 스스로 느낍니다. 내가 많이 컸다. 그리고 힘들어도 학교를 안 떠나는 거예요. 덕양중학 굉장히 많이 힘든 학교거든요. 교사 13명의 학교. 뭐 작은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3개 학년 다 들어가야 됩니다. 1학년 사회, 2학년 사회, 2학년 역사, 3학년 사회, 3학년 역사. 5과목을 가르칩니다. 시험 문제 한번 내면 최소 75문제, 80문제를 내야 됩니다. 우리 뭐 시험 문제 내다가 순교한다 막 이런 얘기 정말 나옵니다. 정말 그 느낌을, 그 위협을 받습니다. 막 눈 뻘개가지고 막 마감 시한 우리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보려고 점점 문항수를 줄여갔어요. 서술형을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채점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정말 힘들죠. 그 160명밖에 안 되는 애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쉬울 것 같지만 안 보여도 될 애들이 막 보이는 겁니다. 500명 있으면 그 500명 속에 그 묻혀 있을 애들이 막 올라옵니다. 막 들어옵니다. 그 아이들의 그 아픔과 그 아이들의 그 눈물들을 다 받아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죠. 그래서 덕양중 그 이전까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2년 딱 채우면 무조건 내신 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교장 선생님이 잘해주기를 하나, 애들이 뭐 좋기를 하나, 일이 적기를 하나,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덕양중학교에서 변화를 시작하고 나서 3년, 4년 됐는데 선생님들이 안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 왜 안 가냐? 서로 묻는 거죠. 그 답이 뭐냐면 내가 이 학교에 와서 많이 배웠다, 많이 성장했다,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 기독교사 아닙니다. 근데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년, 5년, 6년, 7년, 8년까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내가 곧 떠나야 됐다는 위협감이 들어서 그랬는지 수석교사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수석교사가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4년의 시간을 더 벌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학교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성장해왔던 그 학교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저는 교사들을 움직이는 힘은 금평도 아니고 성과급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 속에서 자기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자기 성장을 경험하게 해주면 이 땅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 일에 정말 미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는 교사다, 나쁜 교사다 라고 말하는 교사를 할지라도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역사들이 있고 그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왔던 구조들이 있는 거죠. 그분들이 만약에 젊었을 적에 이런 경험을 했다면 분명히 우리의 훌륭한 선배가 되어서 신규 교사가 왔을 때 방치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다,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라고 분명히 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참여와 소통. 그래서 이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교사를 교사의 자리에 그 교육의 주체로서 인정해 주는 것, 저는 참여와 소통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자다, 당신이 이 아이들을 책임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내 생각을 말했을 때에 그것을 들어줘야죠. 그 신뢰가 있어야, 우리가 교사로서 학교에 참여하면서 내 고민과 내 해법과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들을 다룰 수 있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참여와 소통을 추구하긴 했는데 처음에는 이 참여와 소통의 방법을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저 테이블에만 앉으면, 회의만 하면 왠지 참여와 소통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서로 경계했고요. 회의를 거듭할수록 서로에 대한 실망만 커져갔습니다. 회의를 해서 우리 의견을 모아보자고 하는데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의견이 잘 안 맞는 거죠.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실망만 커져가는 거죠. 참여 소통 확인하는 거야? 이러는 겁니다. 내가 왜 이 학교를 위해서 고민해야 돼? 내가 고민하고 말하면 이거 이루어지는 거 맞아? 이런 불신과 실망들이 변화를 당하는 그 사람들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2009년도에 이제 교장 선생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갑니다. 좋은교사 운동회원 3명, 그리고 예비교사 아카데미, 무섭죠. 예비교사 아카데미 출신의 기관장 선생님 1분, 그렇게 총 4분의 선생님이 한꺼번에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새로운 세력들을 만난 기존의 이 선생님들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막 경계하죠. 쟤네들 뭐야? 교장이 끌어들인 사람들,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저는 그 눈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믿을 수 있는 거야? 문제는 신뢰였습니다. 소통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저는 신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법, 저는 다른 방법 제가 아직까지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저 내가 고백했고 내가 믿은 그 삶 그대로 사는 것,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던 첫 해에 중학교 2학년 담임, 교무기획, 연구기획 함께 맡았습니다. 가자마자 딱 거기다가 그 내신서에다가 뭐든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뭐든지 시켰습니다. 저와 함께 들어갔던 어떤 분, 학생부장 딱 맡았습니다. 그분은 그 다음에는 학생부장의 담임까지 했습니다. 그 일 올해 제가 학생부장 담임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유감함이면서 정보본부 전담 담임 맡았고요. 소규모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될 일이었고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을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이해는 할 수 있었죠. 애들도 거칠었습니다. 저는 뭐 제대로 된 기획서 한 장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이 입시 배치표 보면서 너는 여기다 라고 딱 해주는 거, 그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연구기획, 교무기획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계획서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써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죠. 교무부장님 처음에 황당해했습니다. 너 초빙으로 들어오지 않았어? 뭐 이런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서 교무부장님이 다행히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한 학기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뭐 거의 9시 이전에는 퇴근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3 담임 막 하다가 중학교로 왔는데 여전히 저는 9시, 10시에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기가 딱 지났는데요. 동료 선생님들이 우리의 진정성에 대해서 조금씩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그해 여름 방학 당시에 그 MB 정부 교육부에서 시작했던 그 위대한 정책이 하나 있죠. 학력 향상 중점학교. 예, 저희가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혀 그 연초에 계획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이 떨어진 거죠. 누가 했을까요? 예, 연구부 일이잖아요. 예, 연구 기획이 해야죠. 제가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담당자 연수 4박 5일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딱 학교 교무실에 와서 그 연수 자료 놔두고 이제 하는데 교무부장님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교무부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김영식 당신의 진정성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 눈물 날 뻔했습니다. 저는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2학기에 우연히 어떤 자리에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 학교가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공모 경영 우리 학교 비전 계획서를 읽어보지 못하고 그 학교에 들어갔거든요. 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서 그때서야 읽기 시작했고 제가 들어간 지 한 달 됐는데 그때 그 경기도의 김상공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우리 학교를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직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렇게 꿈꾸는 학교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보고 오신 거예요. 근데 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김영식 당신이 브리핑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했던 것도 어려웠지만 교감 선생님도 계시고 교무부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브리핑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우리 좋은교사 운동이 만들었던 계획서였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서야 제가 읽으면서 우리 계획서를 팠습니다. 아, 우리가 이런 꿈을 꾸고 있었구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구나. 학습 공동체구나. 그러면서 제가 우리 학교의 그 비전을 이해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김상공 교육감에게 우리 학교의 비전을 말했습니다. 너무 좋아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경기도의 그 혁신학교 정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에게 그걸 설명할 수 있었던 기회는 없었던 거죠. 근데 2학기에 우연히 우리 학교의 그 전교조 분회장님이셨던 분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면서 경계하고 그다음에 막 계속 부정적인 어떤 얘기하고 하셨던 분인데 혁신학교가 이제 시작되니까 이제 전교조 그 분회에서 지회에서 그 이렇게 참실 대회를 하면서 혁신학교 부스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제 당시 담당자니까 와서 좀 그 혁신학교에 대해서 소개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해서 갔는데 딱 한 30명 정도가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 학교 그 전교조 선생님들이 한 4분이 쭈르륵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분들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딱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4분에게 내 마음을 드리리라. 네, 그래서 그 4분만을 보면서 그 학교 경영 계획서, 우리의 꿈, 5대 비전, 참여와 소통을 통한 학교 경영, 전문적 학습 공동체, 재밌는 수업, 즐거운 학교, 책임지는 학교, 책임지는 교사,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인식, 그 불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 이 학교 하나가 달라졌을 때 이 땅의 교육들이 어떻게 바뀌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남한산 초등학교 10년 전에 시작된 걸 보면서 우리가 꿈꿨었고, 아, 학교 하나 달라지면 이렇게 다른 학교들까지 다른 선생님들을 일으킬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꿈, 그 꿈들에 대해서 그 4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피드백은 듣지 못했었어요. 근데 2학기에 점점 선생님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신뢰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덕양중의 변화는 사실
그것으로 이미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2학기 말에 우리가 우리의 그 아이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했고 그때서야 기존에 계시던 그 선생님들 그 말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래서 이렇게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제서야 그분들의 아이디어와 그분들의 문제의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그분들이 이 학교의 주체로 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 전교조 분회장님이 지금 수석교사가 돼서 8년째 이 학교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세워드리는 것, 그분들과 신뢰를 만들어내는 것, 저는 그것이 학교를 변화시키는 출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소통은 신뢰에서 시작하고 신뢰는 진정성 위에 쌓인다.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사가 교사의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교사들이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교사도 자기 고민이 있어야 성장을 하지. 야, 넌 내 파이프야. 넌 내가 정한 거 전달이나 해. 교육부가 교육과정 다 짜놨잖아. 그것만 해. 딴 거 하지 마. 너는 파이프야. 이런 말 속에서 저는 교사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덕양중학교에서의 변화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참여와 소통에서 시작됐다면 그 일이 이루어진 건 저는 대화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사들은 아이들과 학교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고 함께 해법을 찾았습니다. 잘 모를 때는 학교에서 함께 연수를 들었어요. 연수 듣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관심이 한두 군데로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우리 공부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책을 읽었고요. 처음부터 모든 교사가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연수 중심으로 연수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배우니까 좋다, 실질적인 거 배우니까 좋다, 학교에서 하니까 더 좋다 이런 얘기 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이제 서로 고민을 나누는 자리로 발전했고, 그런 이제 수업에 대한 고민이 이제 배움의 공동체 공부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일본 학교 탐방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학교 전체적인 수업의 변화를 그릴 수 있었고, 이제는 2011년도가 돼서야 모든 교사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개 수업을 하고 나서는 그런 변화까지 갔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학교 개혁을 꿈꾸면서 우리 비전 속에 사실은 공개 수업, 전문적 학습 공동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2011년이었습니다. 무려 4년의 시간이 걸린 거죠.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결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 모여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고 있으니까 막 책 독서 모임 모이세요 하면 몇 명 모이잖아요. 협동학습 공부 모임 모이세요 하면 몇 명 모이잖아요. 그럼 안 오는 분들은 은근 압력 받겠죠. 아주 수준 높은 강요죠. 물론 그랬겠지만, 그러나 그 몇 사람들, 그들 속에서, 그 배움 속에서 우리는 한 명 한 명, 하나하나 그렇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모이기 힘들고 대화가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만큼 학교 생활이 힘들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모여서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고 공감해주고, 이게 있어야 우리가 버틸 수 있구나를 갖다가 우리가 느끼게 됐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학습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학습 공동체 속에서 그 성장을 경험한 교사들이 학교 문제를 해결하게 나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사들이 자기 교실의 칸막이를 열고, 교무실의 칸막이를 열고, 교과의 칸막이를 열고, 그렇게 연결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성찰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똑같은 아이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제의 아이와 오늘의 아이가 똑같은 아이라 할지라도 결코 같지 않고, 1교시의 아이와 2교시의 아이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변화들이 있고요. 그 상태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뉴얼 하나 가지고
신규 때 그 학습지 하나 가지고 매번 반복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갔을 때 그 수업이 잘 될 수 있는가, 학급 운영 잘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그 활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성찰해야 됩니다. 내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 수업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아이들이 내 수업 속에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성찰이라고 하는 이 활동이 혼자서는 사실 할 수가 없는 활동이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나를 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 수업을 보기 위해서 비디오로 나를 찍지요. 그러나 그 비디오가 담아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교사의 수업을 보고 어떻게 학급 운영을 하는지 보고 그 속에서 아이들과 교사가 어떻게 관계 맺고 있고 아이들과 아이들이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정말 보는 것, 그 속에서 내 수업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교사는 연결돼야 됩니다. 함께 공동체로 존재해야 됩니다. 학교 안에 그렇게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대로여도 학교를 변화를 싫어하는 무리들,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런 교사들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 어디에선가 구석에 모여가지고 1명, 2명, 3명, 4명, 5명 그렇게 모여서 학교의 변화를 꿈꾸고 공부하고 그 공부하는 거 다시 나눠주고 우리 이런 거 해요 계속 알리고 그렇게 하는 그 조직, 그 공동체가 있으면 저는 변화를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지금 250개가 넘는 혁신학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또 어떤 학교들은 교장 선생님이 반대했어요. 교장 나 하기 싫다, 나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습 공동체 교사들이 가가지고 교장들을 막 설득했습니다. 이거 가야 한다고. 버티다가 결국은 교장 선생님이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를 들어왔고 그 속에서 그 교장 선생님도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장 안 바뀌어도 할 수 있다. 모든 교사가 다 동의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그 학습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지하고 격려하고 함께 배워갈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학교를 바꿔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덕양중학교에서 또 경기도 혁신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 학습 공동체, 그것이 학교를 바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아무리 선생님들끼리 변해도 아이들이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체험활동 아무리 많이 시키고 좋은 간식 많이 먹여도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그저 당연히 주는 것인 줄 알고 선생님이 날 위해 이렇게 수고하시는구나 하며 감동하지 않더라고요. 2011년도에 교사들과 떨어져서 저 멀리에서 선생님들을 경계하는 그 아이들의 문제를 인식하면서 교사들끼리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가 해서 아이들을 우리가 먼저 존중하자.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야단치지 말자. 아이 없는 곳에서 우리 아이 험담하지 말자.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자. 아이의 이름을 눈을 마주쳐주자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좋은 수업을 위해서 또 학교의 변화를 위해서 교사들이 지켜야 될 경계였던 거죠. 그리고 아이들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이파이브 하고요, 애들 막 안아주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아이들이 선생님들 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하이파이브를 딱 내밀면 애들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뭐냐고 물어보더니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한 일주일 지나면요, 제가 손을 내밀면 가위를 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겼다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좀 시간이 지나면 하이파이브를 하고 자기는 좀 특별하게 하고 싶다고 엉덩이를 치고 간 아이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관계들이 좁혀지더라고요. 결국은 아이들을 존중하고 아이들과의 친밀함을 만들어내는 일, 교사가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 문제 많지요. 버릇없고 정말 나에게 상처 주고 그렇죠. 근데 애들한테 야 고쳐봐라, 제발 이 문제 한번 네가 해결해봐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 아이들 해법 찾아오나요? 이 사회가 그 해법 내줄까요? 학교가 학교로 존재하지 못하면 아마 이 사회는
그냥 학교를 폐기할 겁니다. 해법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해법 찾을 수 있는 거 교사들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양중학교 있으면서 저는 한 학교의 변화가 전체 교육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조금씩 확인해 갈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좋아지니까요, 학부모들이 먼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학부모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학교 보내겠다고 그 허름한 주택가로 사람들이 이사를 와요. 심지어 자기의 양심을 버리고 위장 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학부모들이 반응하니까 이제는 다른 학교에서 찾아와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내가 막 찾아다니면서 학교를 바꿉시다 해도 모자랄 판인데 찾아옵니다. 어떻게 했어? 수업 어떻게 했어? 자료 좀 줘봐. 찾아오면 보여줍니다. 얘기해줍니다. 심지어 강사비도 줍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온 적도 있고요. 강원도, 경상도, 지역 가릴 것 없이 다 찾아왔습니다. 땡큐죠. 저는 그 혁신학교의 흐름이 오늘날 13개 진보교육감 체제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13개 진보교육감이 학교 바꿀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아무리 진보적이라 해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건요, 교사들에게 움직일 수 있는 이 공간 열어주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애들 만날 겁니까? 그분들이 수업할 겁니까? 결국 이 진보교육감 체제 아래에서도 학교를 바꾸는 건 교사들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하나 바꿔내니까 그 학교가 교사들을 견인해냅니다. 예전에는 교사들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학교 하나를 바꿔냈더니 교사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달라지고 학교가 변화되니까 제도와 정책들을 바꿔내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학교, 제도,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학교를 통해서 교사들을 살리고 제도와 정책들을 바꿔내고 그렇게 해야 이 땅에서 고통받고 이 땅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학교라는 이름 아래에서,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학교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 학교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학교는 경쟁, 개인주의, 고립, 이기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협력, 공동체, 존중, 사랑, 생명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학교 안에서 바로 이 생명과 사랑과 협력, 소통이 일어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학교 안에 구현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학교 안의 관료제와 저는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자기의 고민과 생각에 따라 주체적으로 아이들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의사결정구조 이거 만들어내야 됩니다.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교장, 교사가 일방적으로 복종할 것만을 강요하는 그 시스템, 저는 거기에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 내에서 힘을 분산시켜주고 그 책임을 분산시켜주는 것, 이거 해야 됩니다. 최소한 버티고 소리내고 하는 것. 비록 교장을 이길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걸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죠. 결국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저희 모임의 한 선생님 자꾸 막 이런 거 얘기했더니 삘 받아가지고 올해 학교 운영위원회 교원위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교장하고 이제 붙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여선생님, 13년대 여선생님,
교장 선생님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교장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막 행정실장하고 행정실장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 너 때문에 이 학교 뜰 거야. 근데 그분이 그걸 감당하기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막 매일 웁니다.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모임하는데 거기 와가지고 그 얘기하면서 매일매일 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거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 근데 저는 여러분 이거 기독교사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죠? 되지도 않는 일, 그 고통의 자리, 자기를 그 한계 상황으로 밀어낼 수 있는 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여선생님, 그분 그 교장과의 싸움이 끝나고 돌아오면 다른 많은 선생님들이 내가 너 때문에 그래도 내가 힘을 얻어, 내가 너 때문에 살 수 있어. 그래서 그 여선생님이 얘기를 해준대요. 그럼 또 눈물도 쭉. 내가 그거 했구나. 예. 학교 안에 칸막이 무너뜨려야 됩니다. 학습 공동체 만드셔야 됩니다. 한두 명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 공동체 위에서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누가 할까요?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사람을 누가 커피 준비해 놓고, 누가 먼저 내가 발제 준비해 놓고,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지역 모임 가가지고 아무도 안 오는데 막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분을 기다리면서 커피 준비하고 했던 그 기억 너무 잘 알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열매가 안 보이는 상황에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있냐면,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이미 너의 그것으로 내가 받았다. 어제 우리 김현주 선생님 고백하신 거 아시죠? 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존재. 기독교 사회에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을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한 자리로 초대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생존에 대한 필요가 채워지고, 그리고 나야 안전한 공간을 필요로 하고, 그러고 나야 아이들은 비로소 자기 성장을 위한 그런 욕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교사와 똑같죠? 학교 폭력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에서 아이들은 배울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존중받는 학교, 평화로운 학교, 그거 만들어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 땅의 아이들 수많은 위협들 속에서 두려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배움은 두려움과 함께 춤출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땅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배우게 할 수 있을까? 세월호에서 304명 목숨 잃었습니다. 그중 250명 단원고 아이들이었고 12명이 단원고 선생님들이었습니다. 5명 아이들, 2명의 교사 아직 들어오지 못했고요. 저는 이 일이 이 땅의 아이들에게, 이 사회는, 이 어른들은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다,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갖게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한국 사회 모순의 총 집합소죠. 기존에 하던 대로, 관행대로 그렇게 해왔던 것들, 끊임없이 생명의 안전보다 물질을 중시하는 사회, 퇴직 공무원 유관기관에 취업시켜주고 끊임없이 이권과 결탁되는 관행, 기존의 모순에 저항하는 자들에게 철저히 탄압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사회, 그런 사회 모순을 축소판으로 안고 있는 그 학교의 권위에 그대로 복종하며 가만히 있기를 강요하는 그 학교, 아이들이 안전한 생명, 아이들의 성장보다 기존의 관행에 따르기를 좋아하는 학교, 현재의 기득권을 그대로 보장하는 입시 체제를 깨뜨리고 저항하기보다 그 체제에 순응하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권면하고 강요하는 그 학교, 저는 그 세월호는 그 죄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까? 누군가 이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보다 못해 아이를 잃은 두 아버지가 그 십자가를 지고 안산의 진도 행복항까지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십자가를 누가 져야 됩니까?
지난 7월 24일 날 세월호 100일 추모 집회가 있어서 거기에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그 뱃속에서 보냈던 그 메시지들을 쭉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때 하나님, 제가 최소한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하다가 두드리다가 제가 실패할지언정 더 이상 침묵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11년도 15세에서 19세 청소년들 1,003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그 분석 통계 비교 분석해 보면 그 중에 거의 한 40% 50%의 아이들이 학교 성적 문제, 친구 문제, 폭력 문제 이거 가지고 자살하고 있습니다. 예. 세월호에서 죽었던 아이들보다 더 많은 아이들 매년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누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일에 대해서 답을 내놓을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에 대해서 고통받고 하나님 지금도 그 아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그 일에 대해서 누가 이 아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누가 눈물을 흘리면서 누가 이 아이들의 고통을 담당할 것인가? 저는 김군주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기독교사들 낯선 땅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이제 승부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올해 학생부장 처음 맡았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기동기우시 교사모임 하시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한 분이 5년간 생활부장을 맡으셨어요. 참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제 바꿔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 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일 맡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의 그 아이들의 갈등을 받아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것들을 다 그 갈등의 그 에너지들이 제 속으로 다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나와 지금 그걸 분리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애니어그램 9번 평화주의자거든요. 본능적으로 갈등을 회피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비껴나서 보면 제가 갈등을 피해 있는 거예요. 제가 피하고 싶어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갈등을 다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11시 반까지 했습니다. 그 회복적 대화 모임을 2시간 반을 가까이 했는데요. 사실은 회복적 대화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 피해자의 부모와 피해자의 아이가 가해자의 부모와 가해자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저도 거기 앉아 있었고 박세영 선생님이 그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도저히 그걸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방적으로 자식 교육 어떻게 시켰냐? 너 가라. 너 학교에서 떠나라. 너 갈 때까지 나 가만히 안 있겠다. 그 아이들이 막 잘못했다. 그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그냥 믿을 수 없다. 너 가라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그만큼 고통스러웠고 그만큼 아팠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또 받아 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가운데서 내가 그걸 듣고 있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이분은 믿을 수 없다 하고 이분은 잘못했다고 기회를 달라고 하고 그 속에서 결국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두 분들의 마음을 내가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없다 하시고 기회를 달라 하는데 믿을 수 없으시면 그러면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6년간 이 학교를 사랑해 왔는데 만약에 다시 이 아이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으면 다시 재발하면 제가 이 학교를 떠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 아이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믿어주십시오 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모님과 이 부모님의 그 에너지가 쭉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고 집에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일 말씀드리겠다 라고 하고 갔습니다. 그 얘기는 저의 제안을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학폭위를 마치고 우리 대화모임 진행하신 박수경 선생님 용인에 데려다 드리고, 왜냐하면 거의 12시가 넘었는데 버스가 없잖아요. 당연히 모셔다 드려야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막 눈물이 막 주르륵 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요즘에 이제 즐겨 듣고 있는 게 신상우 씨의 그 피아노 연주 음악인데, 거기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제 그 찬양, 이제 피아노 음악이니까 이제 가사를 제가 부르는 거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하면서 뭐 가사도 뭐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고, 근데 그걸 부르면서 내가 맞게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 이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날 왔더니 막 선생님들이 저보고 막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학교 안에서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복음을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송민수 선생님 늘 하시는 말씀 제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 주신 십자가, 평생 지어야 될 십자가, 미분해서 사는 삶이다. 그거 제가 계속 마음속에 새기고 갑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될 그 아이, 내가 오늘 해결해야 될 그 일, 아무도 안 하려고 하지만 내가 해야 될 그 일, 내 십자가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저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육신이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곳, 한직, 나를 환영하지 않는 곳, 힘든 일, 그거 감당하는 게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때 마음에 새겨두고 지금까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네. 저는 이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그리고 교회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위해, 우리 기독교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게서 날짜, 바로 우리 기독교사들이 이 땅의 학교에 무너진 기초를 세우고 황폐한 학교를 다시 세우고 없는 길을 다시 내고 하는 그 일들을 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 부르심을 감당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들을 다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를 만져가실 것이다.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의 자리를 회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성화시켜 가기 위해서 차려놓은 그 책상들이 없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감당해야 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사들을 향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학교를 부탁해. 학교를 부탁해. 제가 학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부탁해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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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 초임 때 신규 교사 때 기훈실 교사 모임에 처음 나오게 됐어요. 기독교사를 향한 편지를 보고 교사 모임에 가게 시작했거든요. 이 그 공동체 안에서 선배 교사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저렇게 나이가 들고 저렇게 경력이 쌓이고 저런 교사가 되면은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있고, 지금도 그런 동역자들을 보고 있고 동료 교사들을 보고 있으니까 저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하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렇게 돼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큰바위 얼굴 얘기가 있잖아요.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것들을 꿈꾸면서 하루하루를 그저 충실하게 살았던 어니스트가 진짜 나중에는 그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됐던 것처럼 그런 삶을 계속 소망하고 꿈꾸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계속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꿈꾸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렇게 되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되고 싶은 기독교사는 그냥 정말 따뜻하게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스스럼 없이 이렇게 친하면서 관계를 맺는 속에서 언젠가 자기 마음을 정말 열고 힘든 거를 막 이렇게 쏟아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저도 막 마음이 아프고 제가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같이 울어주고 얘기하고 때로는 기도해주고, 믿지 않는 아이더라도 기도해주고, 또 제가 그 아이를 품고 제 기도할 때마다 또 그 아이를 위해서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냥 그럴 때 제가 교사로서의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것 때문에 나를 기독교사로 세워주신 것은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이 아이를 품고 기도하라고 세워주신 거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10년 차인데도 이제 기독교사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포기할 만한도 한데 왜 계속 기독교사로 살아가고 있냐 라고 묻는다면, 선배 선생님들이 정말 그렇게 제가 꿈꾸는 기독교사의 모습으로 현장 가운데 살아내셨고, 그 모습 때문에 제가 힘을 얻어서 이렇게 저도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끔씩 지쳐서 뒤돌아 봤을 때 뒤에 자신의 삶을 멋지다고만 해놓고 아무도 따라와 주고 있지 않으면 그분들이 얼마나 더 지칠까 싶은 마음에, 아직은 그분들의 정신을 100%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만 제가 그분들로부터 힘을 얻은 그런 기독교사로서 부족하게나마 그 뒷길을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담이 좀 있어서 10년 차지만 아직 기독교사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더 통찰력을 갖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제자리 걸음 같은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